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통신업계가 지난 5일 5G 상용화에 돌입한 가운데 기대를 모았었던 LG전자의 5G 폰이죠. 이 V50 싱큐가 출시가 연기가 됐습니다. 상용화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운데 네트워크 품질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5G의 그런 그 움직임까지도, 이 논란까지도 이제 흔들리게 될지 한번 뉴스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이 KT 화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10시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1시간 미뤄져서 11시부터 시작이 된 그 상황입니다. 일단 2차례가 연기가 됐었고요. 지금 화재 사건 이후에 145일 만에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4월 17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에너지 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신 품질 논란에 LG전자는 V50 싱큐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애플과 퀄컴이 2년 만에 30조 원대 특허 분쟁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퀄컴 모뎀 칩의 애플 공급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익은 상용화 후폭풍, 5G 신뢰성 흔들리나. 결국 LG전자가 5G 스마트폰 출시를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설익은 5G 이동통신 상용화의 후폭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계와 이 소비자들을 갈라놓게 된 건 아닌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부장님, LG전자 이 V50이죠. 이제 싱큐 출시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요새 참 아마 쓰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네. 보면 5G라는 게 그래도 그 아무래도 좀 망 안정화가 안 됐고 아직 그 이제 수도권이나 이쪽 서울 안쪽에서만 먼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기지국망이 좀 적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처음 네트워크라는 게 통신이라는 게 처음 통신이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아무래도 연구소에서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사용에서는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지금 뭐 일단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10로 시작해서 했는데 갤럭시 S10도 한번 이제 연기를 했다가 다시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LG전자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어떻게 삼성전자의 사례를 받아서 좀 더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아마 연장을 좀 연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안정적일 때 네. 이제 출시를 하고자 하는 네. 그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5G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가 너무 서비스 일정을 좀 앞당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좀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에서 이제 좀 빨리 너무 이른 게 아니었냐.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세계 최초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빨리 해야 된다. 2시간 앞서서 상용화한 2시간 거잖아요. 먼저 한 것들 네. 한 거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언제든 문제는 항상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뭐 버라이즌이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과연 5G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봐야 될 때 그쪽에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상황은 어때요? 거기도 썩 그렇게 뭐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통신이면 그리고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국하고 다르게 같은 5G라도 똑같은 속도는 아니거든요. 네. 워낙 범위가 넓고 망이 구성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기대치가 높았고 또 세계 최초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셨고요. 그 예전부터 망 서비스를 네. 경험해 보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실망감이 더 크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된 건가 아니면 뭐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일단 날짜는 안 잡았더라고요. LG전자는. LG전자는 날짜를 안 잡았는데 어떻게 뭐 일단은 당장 시장이 굉장히 그 많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갖고 시간을 두지 않고 좀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아무리 시간을 오래 주더라도 일단 출시는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연구소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뭐 지금 칩에 문제가 칩에 이제 그 품질 논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연구소에서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쉽게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상용화를 시켜서 소비자들의 불만 이런 애로사항을 들은 다음에 거기서 보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무기한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뭐 예전에 뭐 초콜릿폰 해서 스마트폰 전에는 LG전자의 핸드폰이 상당히 인기가 좀 많았었고 스마트폰에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LG전자 전체적인 그 위상이 굉장히 위축이 됐던 상황이고 이번에 5G 들어가면서는 퀀텀 점프를 사실 기대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5G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LG전자가 그 LT망 4세대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시장에서 좀 늦게 진입을 한 게 그래서 계속 이제 후발주자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전화위복을 노려갖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번 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지금 급하게 또 이렇게 출시를 했다가 예전처럼 그래 LG는 역시 그래 라는 또 그런 좀 약간 저걸 받을 실망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LG폰이라는 게 뭐 성능이 나쁘다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브랜드 인지도가 아무래도 좀 저 가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그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좀 밀린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게 이제 소비자 인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저도 계속 뭐 LG폰을 쓰고 있지만 품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좋다고 없거든요. 하더라고요. 좋고 그런데 5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삼성전자 외에 뭐 미국에서도 뭐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의 폰도 완전한 5G 폰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LG전자가 먼저 삼성전자하고 같이 나가서 시장을 선점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낮았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첫 5G 폰인 갤럭시 S10 지금 독주예요, 독주. 그렇죠. 예. 5G 폰으로는 예, 유일한데 없으니까요. 예. 지금 판매 상황은 좀 어때요? 굉장히 잘 팔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 초기에 어느 정도 시장을 제가 뭐 수치를 좀 아직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10만 명 정도를 이미 가입자가 10만 명 정도를 이렇고 그러면 10만 대 이상이 아마 팔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그렇다는 건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5G에 대한 이런 소비자의 욕구가 굉장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는 걸로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좀 삼성전자도 예측을 못했을 정도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5G망 이통사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용자가 늘어날 거라고는 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역폭을 이 정도 뭐 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5만 명, 2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5G망을 갑자기 10만 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오니 아무래도 망이 끊길 수가 있고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LTE보다 느리다고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광대역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뭐 유선 인터넷도 광대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똑같은 속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망의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 전파에서 쓸리는 그 폭이 더 넓어야 되는데 거기 갑자기 아까 말씀대로 한 요 정도만 되겠지. 5만 명 정도 되는 광대역이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10만 명이 들어오면 당연히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갤럭시 S10 5G를 쓰고 계신 분들은 5G로 쓰시는 게 아니라
LTE로 좀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LTE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LTE망을 쓸 수 있는 데는 광화문이나 서울 시내 처음밖에 없었거든요. 서울 시내. 네. 서울 시내에서도 그 종로구나 이쪽 아니면 강남 아니면 신촌이나 이런 데 아니면 저 변두리에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도 3G망을 많이 썼고 그래갖고 지금도 아마 5G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데는 광화문이나 이쪽밖에 없을 거예요. 그 한정된 지역에. 그래서 당연히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마찬가지로 LTE가 3G에서 이제 4G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지국에서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핸드오버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같은 망에서도 같은 그 세대의 망에서도 넘어갈 때 그 연동이 될 때 바로 실시간으로 넘어가느냐 지연 시간이 뭐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것만 느려도 굉장히 느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망을 쓰는 핸드폰에서 낮은 망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당연히 속도의 저하가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통신상 이론상으로. 그런 게 한꺼번에 이제 갑자기 5G 쓰시는 분들이 LTE망을 쓰다 보니까 LTE에서는 또 5G망 같은 그런 속도를 내줘야 되니까 그쪽에서 대역을 뺏기겠죠. 그러다 보니 뭐 다 느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뭐 10만 명이 이 S10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5G에 대한 그 욕심보다는 뭐 디자인이 예쁘고 일단 그 외관적으로도 예, 상당히 예, 호평을 또 많이 받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또 많이 또 이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쪽에도 경쟁사가 또 많아요. 애플은 5G 지금 대응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화웨이는 오늘 보니까 7월 출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오늘 저기 애플하고 퀄컴이 그 애플이 퀄컴에 대한 그 소송을 취하를 했거든요. 네. 한 30조 원 규모의 그 취하를 한 게 지금 애플이 지금 5G 아이폰을 내야 되는데 네. 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인텔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네. 퀄컴하고 좀 계속 특허 소송 싸움이 있어갖고 맞불을 놓고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5칩을 지금 인텔에다가 맡기려고 했지만 인텔에서도 이 통신칩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1년 후가 되니까요. 1년 후면은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화웨이한테 1년 정도 느리면 애플도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모든 소송을 취하를 하고 전혀 없었던 일로 하고 퀄컴이랑 손을 잡기로 했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이폰의 그 5G 아이폰에 대한 개념 설계는 끝났고 칩만 들어가면 된다. 네. 그 칩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퀄컴에 이제 항복을 하는 격으로 그렇게 취하를 해서 아마 올해 안에 기대를 연내 해볼 수 나올 있겠네요.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5G로 다 넘어가는 네. 상황인 거고, 네. 삼성에서 스타트를 이제 네. 잘 끊어줬고, 이게 이제 안정화를 잘 시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품질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그 전기 전자를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그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거든요. 뭐냐면 개별 부품으로는 다 완성도가 높은데 회로에다 끼워 놓으면은 자꾸 에러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현상을 갖고 그런 것만 연구를 하는 또 연구학자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퀄컴 칩을 단 갤럭시 S10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직까지 그 회로를 끼웠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그런 에러가 자꾸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거기다가 이제 또 통신사와 또 기지국가 이런 연동망에서 과연 이렇게 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겹쳐서 지금의 통신 불만 사태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G 기지국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런 제가 좀 알아봐야겠는데, 예.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아직까지는 그 한참. 5G 폰을 샀다고 해서 전국에서 쓸 수는 없는 지금 거고. 웬만한 대도시나 조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서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아직 전국망을 다 깔 수는 깐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통해서 같습니다. 커버리지 현황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전국적인 그 5G 망이 지금 깔린 그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는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네트워크가 원활하지는 못하고 예. 이렇게 품질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이통사 3사 임원들 불러놓고 긴급 회의를 했더라고요. 예. 뭐 홍보를 잘해줘라. 책임을 좀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는 참 어디가 책임 있다고 보세요, 부장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책을 이끌고 이렇게 나간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정부의 책임이고 네. 그거를 따라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건 기업의 입장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가령 뭐냐면 통신사나 이런 개발팀들의 연구진들은 항상 장관이나 CEO가 기자들을 만나서 발표 선언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제품 완성화가 뭐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 CEO나 이제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3개월 안에 이거를 내놓겠다. 그럼 벌써 3개월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이 줄었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또 들어오면 이걸 2달 안에 끊어라. 그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약간 근데 연구 개발하시는 분 연구원들이 좀 느리게 가는 완벽하게 가려고 느리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나머지 이제 CEO나 이런 분들이 입안자들이 좀 이렇게 시기를 정해주면 땡기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어쩌면 정부가 또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세계 최초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달성하기 위해 갖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준비가 좀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준비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정부에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기대하는 이 5G 안정화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전체 5G에 대한 정말 오늘 주제대로 이 신뢰성이 좀 흔들리게 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 생겼을 때 예전에 제가 이제 3G 할 때도 그렇고 4G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초창기 1년 동안은 보통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만약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1년 뒤, 2년 뒤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거는 어느 나라가 한국에서 먼저 해봤을 때 이게 안 좋다더라, 네. 저게 안 좋다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까는 그 망을 네. 까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그리고 어쨌든 뭐 처음 시작하는 거를 가장 먼저 경험을 하시는 소비자들도 조금 처음 시작한다는 게 기대감으로 또 오셨으니 아마 그런 정도의 불쾌감, 불만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했었으니까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5G 이 시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이 또 많잖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비자들이 얘기하시는 방향이 지금 과연 이 5G가 됐다는 게 LTE하고 무슨 네. 차별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차이를 못 차비를 못 느끼시죠. 느끼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일단은 뭐 빠른 속도는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속도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화를 1초 안에 다운받는다, 뭐 몇 초 네. 안에 다운받는다, 뭐 한다는 거는 그런 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소비자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뭐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도 게임이나 이런 것겠죠. 근데 지금 벌써는 오히려 그 소비자의 B2C 이전 영역보다는 B2B 네. 영역, 그 기계나 이런 쪽에 그 기업용 솔루션 같은 그런 점에서는 지금 산업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5G라는 게 실질적으로 모바일 세대를 여는 첫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쪽에 산업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인프라는 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산업부 최명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비포장도를 달린다면 그 자동차의 제대로 된 성능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5G 폰이 아무리 좋아도 네트워크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는다면 역시 그 5G 시대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도기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분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5일이었죠. 이 방송에서 이 재구성에서 바로 5G 시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때 최초보다 최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주제였습니다. 그 타이틀에 걸맞게 정말 최고가 될 수 있게 정부와 기업 모두 좀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진주경찰서부터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려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주경찰서는 용의자인 아파트 주민 안모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요. 안 씨는 검거 당시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극도의 흥분 상태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7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살 어린아이가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5명도 중경상을 입었고요. 8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어로 7위에는 퓰리처상 올라와 있는데요. 이 퓰리처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이라고도 하죠. 이번에는 한국인 사진 기자가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의 김경훈 기자인데요. 이 최루탄을 피해서 달아나는 온두라스 난민 사진으로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 검색어에 6위 박준영 변호사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김 전 차관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5위에는 날씨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커지니 건강관리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위에는 윤중천 체포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수사단이 윤 씨와 함께 사업을 하던 관계자들을 최근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확보해 이날 전격 체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윤 씨는 김 전 차관 등이 드나들었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의 소유주이자 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요. 윤 씨를 체포한 수사단은 그를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이 진술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에는 노형우 국무조정실장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2위에는 아까 퓰리처상을 수상한 김경훈 기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노트르담 성당 화재 어제 이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화재로 첨탑과 지붕 등이 파손된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내에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가 길게는 4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 한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15시간 만에 모두 진화가 됐습니다. 지붕과 첨탑이 불타는 등 큰 손실이 있었는데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찌와 입생로랑 등을 거느린 캐링그룹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등이 각각 1억과 2억 유로 기부를 약속했고요. 애플 역시 재건 기부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검색어 8가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나의 시간입니다. KT 아현지사의 그 화재 사고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난 이제 11월이었죠. 이 사건의 이 대책을 또 세우고 그리고 원인을 좀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KT 화재 사건은 이 통신장애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막대한 또 피해를 줬던 그 사고인데요. 자,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죠. 중계 IT부 박현준 기자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박현준입니다. 네. 이 청문회 2번 연기가 됐고 오늘 또 10시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1시간이 미뤄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진토 끝에 열리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삐걱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1시간이 또 연기가 된 건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KT 화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식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좀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과 다른 당들은 오늘 청문회를 지속할 것을 주장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회를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1시간 정도가 늦어진 11시 10분경부터 주 질의는 시작됐습니다. 네. 유영민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지금 옥신각신 줄다리기를 좀 여야가 좀 벌였던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 이 KT 화재, 구체적인 원인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 건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오전에 여야 의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참고인으로 예정이 됐던 노조의 김철수 노조 경기지회 지부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KT가 조직적으로 노조원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이런 좀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일반적인 KT 화재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단계이므로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방청이 KT를 상대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지만 KT가 이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으면서 조사를 방해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황창규 회장은 이런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했으며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청문회에서? 예, 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네. 이번 청문회에서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네, KT 화재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화재가 났는지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과기정통부와 KT가 모두 향후 몇 년 동안 좀 통신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이미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가방 의원들이 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이번 청문회 아현지사의 화재 원인을 또 규명을 하고 방지 대책 논의하겠고, 그리고 KT통신사의 이제 등급 허위 보고 내용도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감독, 관리 감독 소홀 이렇게 세 가지를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황창규 회장이 참석을 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거치, 그리고 채용 비리 문제 여러 가지가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이라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내용들 오늘 오후에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일본은 독도를 비롯해 종군 위안부 문제로 항상 망언을 일삼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현재, 오늘은 카드뉴스로 우리의 슬픈 역사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입이 재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수준이 재난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그것은 두 번의 침략과 같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자국에 가르치는 것, 그것은 그 나라에 역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눈치가 보여서인지 고노 외무상이 망언을 이어가고 있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통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이죠. 정말 재난에 가깝습니다. 이런 망언, 역사 왜곡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최근 반민특위 활동을 두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분열시켰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왜 이런 망언을 할까요? 그것도 자국의 정치인이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요. 바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죠. 국민 분열로 오히려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친일과 관련한 부정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친일 청산에 실패한 한국, 반민특위가 와이됨으로써 친일 반민족 세력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친일의 후예인가 혹은 자유한국 총독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합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어느 하나 반민특위와 광주 시민의 희생에 비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요즘 노동이 상당히 좀 큰 이슈죠. 뭐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탄력 근로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이런 노사관계 유연화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는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노무사 많이 좀 듣지만 네. 또 찾아가 본 적은 저는 또 없어서 예, 과연 다행입니다. 한국 노무사회 네, 네, 하면 이제 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네. 상당히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예. 많아요. 예.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제 1986년 네. 이제 4월 16일 이제 창립됐고요. 그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제 그 법정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한 3,300여 분의 회원들이 가입돼서 이제 전국의 이제 근로자와 이제 그 사업주, 기업을 위해서 뭐 임금이나 해고나 뭐 산재 네. 아니면 뭐 노동조합이나 노사관계 관련된 그 종합적인 그런 이제 지도 상담, 컨설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네. 일을 해주고 계세요. 예. 지난해 1월에 취임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1년하고 4개월이 이제 4개월, 지나가고 예, 예, 있는데 예, 그동안에 예. 계획대로 예. 좀 하신 건지 예. 하셨던 일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시간이 좀 긴 것 같지만 또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취임하자마자 이제 작년에는 그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올라서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그 노무사들이 저희 회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시작했고요. 또 작년 이제 3월에 국회에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이제 근로기준법 통과되면서 저희 노무사회가 또 굉장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작이야 작년 7월부터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과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시작됐는데 어쨌든 뭐 전국의 사업주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서 이렇게 많은 뭐 상담도 굉장히 많았고요. 노무사님들이 좀 많이 바빠지셨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바빠지신 네. 게 예. 한편으로는 또 좋지만 네.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만큼 네. 노동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네. 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탄력 근로제나 노동시간 단축 뭐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그 한 2위 정도로 근로 높죠.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근로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된 건데 이거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요. 뭐 점점 줄어드는 법정 노동 시간도 이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고 계속 이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제 일주 가능한 노동 시간도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이렇게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 이후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뭐 AI 된다 하더라도 노동 시간은 좀 집약적으로 좀 활용하게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흐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돼서 안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좀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연결을 해서 하여튼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좀 노동시간 단축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시간 예. 단위 기간이 예.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로. 이렇게 예. 됐어요. 네. 노동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건강권 하루에 문제가- 건강권 문제가 예, 있어요. 예, 정말 예, 예. 하루에 이걸 다 해야 예, 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예. 이 뭐 주간 단위로도 예, 되게 힘들어지는 예, 경우도 예, 있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탄력 근로시간제가 아직 국회에서 입법은 안 돼서요. 그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그 사회적 합의가 된 게 이제 국회에 넘어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3개월 단위가 이제 한도인데 이걸 6개월 단위로 넓히는 이 안인데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1년까지 좀 얘기하고 있어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좀 반대급부로 사업주에게 좀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탄력 근로시간제가 확대가 되는데요. 이 업종별로 꼭 필요할 수 있는 업종은 있습니다. 뭐 IT 업종이나 건설 업종이나 뭐 스타트업 기업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뭐 이 탄력 근로시간제가 좀 도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탄력 근로시간제라는 건 특정 주에 12시간을 더 일을 시키고 특정 주에 12시간을 덜 시킬 수 있는 제도예요.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권의 문제도 있지만 또 연장 근로 1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 없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임금이 임금을 좀 줄어드는 줄어들죠. 부분도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노사 간 좀 그런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네. 좀 저희가 현장에서 그 지도하고 상담하는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끔 그다음에 이게 또 노사가 합의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지만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법이 도입됐다고 바로 6개월로 다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인노무사의 그 역할이 상당히 네. 중요해지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책임감이 좀 막중하게 느끼고 네.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이 이제 일관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정부 초에 노동정책 해가지고 이제 쭉 되고 있지만 또 사업주 중소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사실은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도 진행한 건데 이게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좀 점밀하게 잘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뭐 저희가 하는 일이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도 또 하나의 저의 그 임무이기 때문에 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뭐 지도와 감독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의 또 예. 과제가 또 켠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뭐 2, 3년, 4,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최근에 산재 은폐 대책을 위한 노사정 TF에서 국선 노무사 제도를 처음으로 네. 이제 제안을 네. 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국선 변호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국선 네. 노무사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선 노무사 제도는 이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월 250만 원 미만 이제 임금을 받는 이제 근로자가 뭐 해고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국선노무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뭐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당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임금체불 등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자력이 이제 사업주가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국선노무사가 가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추가로 논의되는 것은 이제 산재,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이제 국선노무사 제도가 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산재는 이제 이게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업무상 질병 쪽에 국선 산재를 좀 도입해보자라고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특히 이제 근로자분들은 그렇죠. 이거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상당히 상상이 많이 되죠.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무사회에서 역점을 두고 이제 추진하는 게 노무사법 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 요번에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에 이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탄력 근로시간제와 이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그 근로기준법 하고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 때문에 저희 공인노무사법이 막 본격적으로 막 다뤄져 있지 못합니다. 이제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비자격사나 이제 브로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업을 하는 분들을 이 공인노무사법상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이게 업무 제한의 이제 단서 삭제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4대 보험 중에 저희의 이제 업역으로 지금 돼 있는 게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는 저희의 이제 배타적인 업인데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어느 자격사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과목에 이 사회보험 이 과목이 있습니다. 이미 뭐 단연간 이제 운영해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4대 보험 전반을 국민을 위해서 대리할 수 있도록 좀 그걸 포괄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변협하고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고소고발 사건 특히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사건이 거의 전체 사건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5만 명 정도 근로자들이 체불을 당하고 있고 임금으로 따지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1인당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노무사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하면 고소고발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노무사가 대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법제처의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이제 법원의 판단 좀 다릅니다. 이제 고등법원까지는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그 업역이다라고 지금 판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최종 판결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명확히 법에서 공인노무사가 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을 좀 명확히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노무사 회에 이제 가입을 좀 강제하면서 그런 저희 자정 노력을 높일 수 있는 또 징계도 저희 뭐 좀 비위행위가 있는 노무사는 징계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하여튼 저희 33년 그 노무사 지금 역사에 좀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한 변호사 협회장님도 모셨었는데 그 직역수호를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이제 노무사에서도 업역 침해 관련돼서 저희는 뭐 업역 침해나 직역보호보다는 국민의 법률 서비스 증진 그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업역으로 한다고 해서 변호사님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당연히 변호사법에 의해서 법률 사무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1인당 400만 원, 뭐 500만 원 되는 그런 임금체불 사건을 노무사가 사건 수임했다가 그러면 고소고발되면 노무사가 못해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아마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법률 편익 측면에서 저희는 좀 확대돼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임기가 올해 말까지시죠.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건데
뭐 연임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임기 내에 추진하실 뭐 일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공인노무사법 개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3년 된 수건 네. 사업인데 이제 이번 4월 국회에서 좀 결실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33년 동안 그 저희 독립사옥이 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잘하면 이제 8월에 독립사옥이 이제 마련될 것 지금 같습니다.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예, 여의도에 네. 그냥 그 여의도 백화점에 이렇게 전세로 있는데 네. 예, 독립사옥을 하는 요거 하나 또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하고의 그 관계 개선을 좀 전면적으로 좀 잘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동 존중 정책이 네. 그 사업주하고 근로자에게 다 피부로 와닿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네. 지원하는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유례없이 커지면서 예. 이 노무사 회도 예. 점점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예. 국민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 옆에 있는 그런 또 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노무사님들이. 네. 그렇다면 이제 네. 토마토 TV 출연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그 노무사, 이제 한국공인노무사 포함해서 우리 노무사 회원들은 우리 이제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다소 어려운 뭐 임금 체불 문제나 해고나 뭐 산업재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근로자들 언제든지 저희 노무사회나 노무사님 찾아주시고요. 사업주도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 52시간제, 뭐 탄력 근로시간제, 그 근로시간 특례업 중에서 이렇게 제외돼서 뭐 등등의 문제 때문에 특히 또 노사관계도 많이 복잡해지고 또 분규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그 노무사회나 우리 공인노무사들 찾아주시면 하여튼 큰 힘이 돼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됐던 소규모 그 사업장과 노동자들의 눈물까지 예. 잘 닦아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의 정답은 SOC, 생활 SOC였습니다. 정혜원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연 근무제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의 근거를 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요.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겨주실 때는 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2분기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유인데요. 2분기에도 많이 흐름이 좋은데 지난 1분기 중에 이미 상당폭 오른 상태여서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테크 트렌드에서는 국제 유가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자산 배분에 대한 뉴스토마토 기사입니다. 주식보다 채권, 원유, 금, 대체 투자 적기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각 섹터별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2분기 자산 배분 전략 뷰인데요. 보시면 중국의 주식 그리고 신흥국의 채권과 함께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 그리고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산유국의 감산 연장이 호재로 나와 있고요. WTI 기준으로 $65 선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전망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중에서 대표적인 WTI를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12월 저점에 비해서는 이미 5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0%가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WTI 가격 같은 경우는 배럴당 $64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 강세를 보인 원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의지 덕분인데요. 오는 6월로 예정
예정되어 있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종료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급이 줄어듦과 동시에 가격은 더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더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강세에 맞춘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국제 원유 가격에 연동해서 그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인데요. 세 가지 상품 좀 보도록 하죠. 삼성 코덱스 원유 선물 특별 자산 ETF가 연초 이후에 36% 넘는 수익이고요. 미래에셋 타이거 원유 선물 ETF도 28.9%의 강세, KB 자산운용에 관련한 ETF 역시 20%가 넘는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반대 흐름에 베팅하고 싶다면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오히려 오르는 인버스형 ETF에 투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또 미래에셋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원유를 기초 지수로 하는 상장 지수 증권인 ETN도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WTI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을 올리도록 설계된 신한 WTI 원유 선물, 코덱스 WTI 원유 선물, 대신 WTI 원유 선물 ETN 등이 있고요. 가격 변동의 2배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형 ETN도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형 같은 경우는 수익이 2배가 날 수 있는 반면에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도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의 단기적인 상단이 어디인가는 좀 잘 보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별 국제유가 가격 전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황변진 연구원인데요. WTI 기준 배럴당 50에서 65달러 상의 예상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넘었을 때는 중립으로 의견을 전환하는 조건부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하반기에 유가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보다는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된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훈길 연구원입니다.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유가 역시 큰 이벤트가 없는 한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레벨보다는 한 단계 더 상승하는 수준,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배럴당 60달러 후반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김소연 연구원은요, 사우디의 감산 의지가 강하다는 점 국제 유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원유 공급 감소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국제 유가 상승의 이 범위를 40에서 60달러 선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상향해서 배럴당 45에서 68달러 선까지 끌어올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유가 상승의 방향성을 두고 투자했다면 이미 많은 수익을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배럴당 가격이 60달러대 후반대까지 근접한 흐름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방향성이 전환될 때를 대비해서 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테크트렌드 김보선입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또 퀴즈 정답자분께는 영화 티켓 또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